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대전과 세종 지역 주택 거래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이 매매 심리가 얼어붙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역 부동산 경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수 세종부동산정책 시민연대 상임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전 둔산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한 아파트는 지난달 3억 6천만 원이 빠진 7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변 아파트들도 연초 대비 1억 원에서 2억 원이 내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전 탐방동의 한 오피스텔 건설 예정 부지, 대형마트를 철거하고 30층이 넘는 고층에 600가구 규모를 계획 중인데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전의 아파트 가격 내림세는 반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 역시 지난해보다 올해 5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있어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분석입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 역시 지난해 7월부터 53주 연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4억 원까지 갔던 세종시 한 아파트의 매물은 1년 만에 3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넘으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부동산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격이 계속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거든요. 올해 하반기 주택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격인 전국의 7월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전에서도 한 곳이 1순위에서 미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가 미흡했다며 올해 안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전과 세종은 부동산 열풍이 거셌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서용원 지부장님과 최정수 대표님께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이 2년 전만 해도 아마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었고 언론에서 아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가 지금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격이 좀 1억, 2억이 다운됐다 하더라도 거래가 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5년 평균에 보면 약 2만 4천 호 정도가 1년에 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12,000호 조금 넘게 지금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지금 6월까지 지금 통계를 지금 보면 한 5,000호 정도밖에 공급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했을 때 한 10,000호 정도 거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약 한 41%, 50% 정도가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또 이제 단지별로 또 그 격차도 좀 상당히 좀 심하게 있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서 20년까지 5년간 약 19만 8천 호 정도가 공급됐는데 그렇다면 연평균 봤을 때 약 3만 9천 호, 약 4만 호 정도 공급이 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약 2만 7천 호 조금 넘게 거래가 됐고 그래서 거래량이 30% 이상 급감했죠. 벌써 올해만 6월까지 지금 거래량을 보면 11,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약 44% 이상의 지금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가장 그 큰 원인은 그동안에 단기 내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거기에다 또 금리가 이번에 좀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가장 큰 영향이 지금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보면 전국 기준에 했을 때 100.6인데 세종 같은 게 82.9밖에 안 됩니다. 대전 같은 게 95.1이기 때문에 전국에 비해서 오히려
대전의 세종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내년이 더 염려가 되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정수 대표님, 예.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부동산 통계정보 아파트 거래 건수를 살펴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22년 6월에 167건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1,510건, 작년 상반기가 2,834건이군요. 그래서 53.3% 급락을 했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39.4%로 더 줄어들었고요. 서울이 34%, 전국이 49.4%가 됩니다. 이것은 19년 고강도 규제 체계에 나온 시점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서 대표님께서 그 소비자 심리지수 말씀하셨는데 국토연구원의 어떤 주택시장 소비지수는 100 이상일 때는 어떤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것인데 세종이 유일하게도 82.9로 가장 낮습니다. 인천이 한 9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 지역이 주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한 만큼 또 급격히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저희가 세종이 45.75%거든요. 예를 들어서 34평 매매가에 12억인데 전세가가 3억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그래서 어떤 매수할 때 어떤 갭 투자도 어렵고 세금 부담, 어떤 그 이율 부담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 시장 현황 들어보셨는데요. 이은영 연구위원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은 지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함께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서울 외곽이나 뭐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많거나 외곽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종전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일부 하락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서울 중심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된 가격을 보더라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거래된 매물들이 꾸준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하락 국면인지 아니면 하락 안정세로 돌아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어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소영원 지부장님. 쉽게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종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게 다양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반전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승 시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좀 되고 있지만 지금 하락 시장에 반전된 상태는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장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하방 시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이 더 어려운 시기가 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로 평가하시나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지금 어떤 그 고금리, 금리가 그전에는 저금리였어서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몰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공급량이 가장 그동안에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전이나 세종이나 이런 지역을 봤을 때 공급량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좀 반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상 요인과 공급량에 네.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최종수 대표님. 예, 지금 현재 그 하락하는 장세의 터널 입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터널의 길이가 얼마 될지는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하락하는 그 터널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부동산 하락 요인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증에 따른 조정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코로나 팬데믹을 가지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국제적인 세계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대출 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영끌에 대한 어떤 후유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세 국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매수자에 대한 부분은 관망하게 되고 어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은영 연구위원님,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국제적인 어떤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우리 수요 억제책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정책 효과를 크게 보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상황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에 더해서 금리 인상 같은 새로운 요인들이 추가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일반화해서 앞으로는 계속 하락할 거다 또는 폭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일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지역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지역은 계속 이것이 유지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거나 계속 오르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가격이 좀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나 내년 전망을 할 때 전체를 통틀어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역시 어느 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호재나 어떤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타 상황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형성된 가격들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서울 지역에서는 짧게 몇 년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 전체가 다 하락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계속 오르는 지역은 있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서울의 개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으로만 나와 있지만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은 그 자체가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용산 지역은 서울에서도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가격을 계속 받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들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서울 쪽은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그리고 충청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지방 지역은 어떤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그렇게 크게 지속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만 보더라도 한 번쯤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다음에는 길게는 10년 정도 보합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약간의 상승분만 유지가 되다가 다시 그 다음에 어떤 또 시기가 왔을 때 크게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지방 충청 지역에서도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단기에는 또 그만큼의 큰 상승 여력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용원 지부장님과 최종수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물가 상승과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도 있는 반면
이 재산세나 보유세 규제 완화라든가 이 개발 공약과 같은 상승 요인도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대전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상승 요인이 하나가 하고 거래가 한 건이 거래가 되면 바로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5천만 원이 상승해서 거래가 되면 바로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바로 시장에 반영을 해서 매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격을 바로바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락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가격이 하락 시장은 최저 가격이 또 될 수, 최고 가격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수 가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시장에서는 봤을 때 시장에 천천히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요인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0억 갔던 게 9억에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억씩 2억씩 다운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고 결단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버틸 수 있는 게 1년, 늦게는 1년 6개월 이후에 결과가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하락 시장에서는 앞으로 1년 후 이후에 본격적인 가격의 하락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해보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만큼 이렇게 봤을 때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 가격이 전혀 없고 매수 심리가 지금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내재하고 있다기 때문에 지금 조정 지역이라든지 세종은 아주 조정 투기 지역을 같이 있는데 대전 같은 게 아주 조정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만이 부동산 정상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정상화 가격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정수 대표님. 예. 아까 언급하는 것처럼 세종시가 거의 작년 6월, 올 6월이죠. 167건이고 상반기가 1,510건인데 지금 세종시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1,280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1.2건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동 부동산 시장 동향은 9.13 규제하고는 달리 외부 요인이 많이 발생됐다고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7월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9.1%로 40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우는 6월 기준으로 6.3%인데 이것은 24년 만에 어떤 최고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8월에 0.5%에서 지금 현재 이제 2.25%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의 말에 하면 연말에 3%에 육박할 거라고 예정되고 있고 미국 금리가 현재 2.5%인데 연말에 이제 4%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출이자의 부담이 부동산 어떤 시장에 타격을 주고 또 하락세가 저는 지속된다. 그 다음에 어떤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아직 연끌 휴증 아직 나타나지 않거든요. 곧 나타날 거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아직 하락하는 추세다 조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동산 하락 시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적인 대안이 무엇일지는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경쟁률이 될 텐데요. 전국 7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대전에서도 동구 인동에서 1순위 청약 미달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자, 서영원 지부장님, 이 청약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청약 시장은 이거 양극화가 좀 지역별로, 단지별로 아마 양극화가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지금 분양한 거를 보면 1월 달에 지금 분양한 거하고 지금 7월 달에 분양한 거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좀 상당히 좀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저희들이 좀 감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방송에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지금 탐방동이나 또 둔산동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자리가 지금 무기한으로 지금 분양을 연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지금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상복합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대전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또 메이커가 있는 단지가 좀 큰 지역은 그래도 올 후반기에도 좀 선전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아까 지금 인동 같은 게 일부 지금 평형대에서 미분양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미분양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자루미터가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월평동의 한화 그 포레나가 전체 한 1349, 1, 2단지 해서 1349세대 정도가 아마 8월 달 정도에 지금 청약을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아마 그 단지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좀 올 건지 저희들도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보이는데 아마 부동산 시장에 청약 시장에 대전의 가로미터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부동산 열기가 뜨겁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문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거 지금 1,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지금 보면은 아직은 지금 33평형대를 지금 보면 지금 한 2,400~500만 원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래가. 근데 그게 신규 분양 물량과 기존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서로 어느 접전선에서 좀 붙으면 그 다음에는 경쟁률이 이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한 500에서 600 정도 지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은 선전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전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문 1, 2, 3구역, 네. 송어리샘, 도마변동 등 이 대규모 재개발 단지 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이 대전은 전국에서도 이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실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용문이라든지 숭어리 사람이랄지 동화변동 이런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사실 많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지역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라면은 누구나 그 지역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분양이 연기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관심이 더 많게 지금 됐죠, 자연적으로. 그렇지만 분양가가 너무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게 되면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1,800만 원대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대전에서 최고가 분양가를 갱신하는 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약 400~500만 원 이상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뭐 분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경쟁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십 대 1 이렇게 경쟁률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좀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특히 용문동, 숭어리라든지 도마변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특히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00만 원대라면 분양에는 뭐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종 지역도 올해 한 3천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예. 분양 시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고강도의 어떤 청약에 대해 보는 저희가 지금 당해 지역이 지금 현재 50%, 60%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근데 전국이 40%가 있기 때문에 청약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 거주자의 한 47%는 무주택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민선시장, 최민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방향을 규제적 해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 당해 지역 청약 물량을 한 80%로 높이겠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저희 규제적 해제에서 발목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장은 뭐 계속 흥행이 계속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계속 불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청약시장은 청약시장은 예. 열풍이 계속되는. 예. 근데 양극화 현상이 또 이것도 양극화 일종의 양극화라고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자, 이은영 연구위원님께는요.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가라앉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수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개발 호재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오히려 이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집의 상태에서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조합원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아파트의 가격에서 또는 지금 재개발 지역의 주택 가격에서 나중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그 이후에 완공되는 집 가격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차익을 바라보고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지금보다 정체한다고 하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더해서 새로 집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뒤에 가격도 예전 가격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사업을 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렇게 흥행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서울 같은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본다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 직결된 얘기였지 지방이 그렇게 많이 영향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들,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게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에서는 일부 기사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했다라고 크게 부각이 됐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물량들은 매우 작은 규모의 아파트라기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도생이나 오피스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일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 서울에서는 정비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될 건데요. 역시 여기서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즉 고가 지역이나 아니면 단지가 큰 곳에서는 좀 더 추진이 원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한 규모의 작은 단지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정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소영원 지부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용문 1, 2,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분양가를 2,100만 원 정도를 고려했다가 얼마 전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1,800만 원 수준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분양가가 지금 하락 장세 국면에서 청약 흥행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800만 원대라면 무난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문 1, 2, 3구역 인접에 있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탐방 이편한 세상을 이제 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84평방미터가 지금 보면 3.3 기준 했을 때 전에는 한 3,300만 원대가 지금 했는데 호가가 넘어갔는데 지금 좀 가격이 좀 하락해서 2,500에서 2,700만 원대 지금 물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지금 그 갭 차이가 약 700 정도, 이 정도는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낙찰을 받으면 2, 3억 정도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들 지금 고객들이 생각하고 위치가 워낙 좋고 또 그다음에 세대수가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용문 1, 2, 3구역은 1,800만 원대 분양을 하더라도 다소 경쟁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죠. 열린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 과열지구 6개 지자체와 조정 대상 지역 11개 지자체를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자, 최종수 대표님. 예.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예. 하지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예, 앞서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 지역 청약 비율이 40%나 되어서 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예, 있습니다. 예. 자, 이 규제 완화 관련돼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됐을 때 세종시가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이 공통 요건하고 선택 요건이 두 가지가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투기적 완화돼서 공통 요건은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높은 지역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를 했는데 선택 요건에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어떤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섰다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탈락된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했던 것이 있는데 세종시 청약 시장이 여기는 지금 계속 건설되는 행정수도 복합도시로 해가지고 3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 건설된 지역이고 또 정책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옹기 이전까지는 그 당해 지역 말고 전국 기타 지역이 50%였기 때문에 청약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바뀌니까 이제 40%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똑같은 잣대로 다른 지역과 세종 지역을 똑같이 한다면은 여기는 투기 지역에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정책적인 개선이 꼭 필요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시민단체라든가 세종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행복청에다가 기타 지역 폐지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거주자가 47평은 무주택자니까 무주택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줄이거나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한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세종시의 이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완화는 우리 세종시장님이 새로운 시장 준비가 하는 것처럼 한 80% 80%? 기타 지역. 이거는 이제 이전기관에 돼 있고 또 정부에서 물려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80%는 목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해결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규제가 다 받고 있는데 다 삼중 규제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완화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통 요건은 통과가 됐는데 선택 요건에서의 어떤 청약 경쟁률 5대 1로 한정한다는 이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전 지역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시장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거래가 절벽인 상태에서 투기 과열 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기 과열 지역만 해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투기 과열 지역이 해제가 됐다 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데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지금 꺾여 있는 상태에서 투기 과열 지역만 가지고 그것만 해제만 가지고는 거래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주택을 살려고 봤을 때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완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에 가담을 해줘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되는 거고 실소유자들 위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의 해제는 대전시장에는 일부분 조금은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우리 공사들이 폐업률이 작년에만 해도 275명이 폐업을 했고 올해만 해도 작년에 19명이 휴업을 했고 올해 벌써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153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12명이 휴업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공인사들이 폐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이 해제됐다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대만큼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빨리 조정 지역이 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조정지역을 해제를 해줘야 좀 그래도 부동산 거래 정상적인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과 전국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시는지요? 네, 사실 그런 규제 지정들이 이제 애초에 그렇게 제도를 만든 목적은 부동산 거래를 억누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거나 사람들이 매수세가 심해지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역으로 조정이 되면 대출 한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게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DSR 차주 규제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효과는 크게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규제 지역이 지정 해제가 된다면 대출 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인 요인이 생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지자체장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이런 규제 지역의 지정 해제를 내고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지역에서도 규제 지역의 해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것이 중앙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서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적어도 하락시키거나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현재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든 시장 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제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름으로 대폭적으로 완화할 요인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청 지역에서 규제 지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몇몇 지역들을 보게 되면 기타 다른 요소들은 해제를 할 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들도 내부를 다른 통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 중에서 외지인이 매입하는 거래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 50%, 60%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자, 이렇다면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외지인이 매입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규제 지역을 쉽게 지정 해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추가 지정 해제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막상 올해 하반기에도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은영 연구위원님, 세종시 같은 경우에 역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세종시의 규제 어떻게 될지 한번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태생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2행정수도라는 입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해당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계획된 계획 인구보다 인구는 어느 정도 충족을 했지만 여전히 개발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역을 먼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게 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뭐 거래 활성화 또는 가격의 상승 정도로 나타날 텐데 이것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충분치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세종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 또 흥미로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땅값은 전국에서도 땅값 상승률은 상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종수 대표님께 짧게 의견 듣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 행정 수도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어떤 아파트를 제외하고 땅값은 지금 주변 지역이 지금 너무 오르고 있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10배 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되지 어떤 상승세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상승되지 하락된 어떤 토지 가격은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수요로 인해서 예. 토지 가격은 뭐 안정세나 강보합세가 계속될 것이다. 예. 평가를 하시네요. 자,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마 8월 10일 전후로 발표가 될 텐데요.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대량 공급,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이 주택 공급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 하락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분명히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현실화를 얼마나 빨리 할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250만 호라고 하는 물량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라도 매우 큰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에 한 30년쯤 지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신생아 같은 경우가 28만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고연령층 분들이 집을 점유하지 않으시는 시기가 된다면은 저희도 현재 그때쯤에 시장에 공급되어서 있는 집들 숫자 대비 실제 지역 인구가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것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구 변화까지 감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서용원 지부장님과 최정수 대표님께는요 아주 현실적인 실물 경제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짧게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 공급도 필요한 측면이지만 거기에 붙여서 병행돼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가 완화가 같이 병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지금 3중 규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도 같이 병행되어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용원 지부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저는 지속적으로 공급 정책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을 또 주저하고 하는 이런 정책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안정화가 돼야 또 없는 서민들이랄지 우리 젊은 또 2세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봤을 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출을 높게 받아서 또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어려움도 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국토교통부가 좀 중심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을 누구나 다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풀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에 갔던 게 또 완전히 또 이 현 정부에서 규제를 또 완화하고 자유시장에 맡기면서 또 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거기에 국토교통부가 없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중심을 딱 잡고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면 꾸준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이 계속 갈 거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 논리에 맞게 될 국토교통부에서 중심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충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얼마 전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
물량 공급이 아니라 입지 여건, 주거 안정, 주택 형태에 따라서 주거자 중심의 부동산 공급 방향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이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어떤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고민이고 안 사도 고민인 이 부동산 하락 장세에서 자, 첫 번째는요.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사야 하는 시점일까요? 서용원 지부장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무주택자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높은 가격의 어떤 그 가격을 매수하기보다는 신규 분양하는 위치 좋은 쪽의 어떤 자기에게 맞는 그런 평형대랄지 이런 아파트 쪽으로 신규 분양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충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지금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부채 감당률이랄지 이자 감당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3년도 갈 수 있는 이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과연 이거를 적응할 수 있을 거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일부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감하게 1억, 2억씩 지금 저렴한 가격에 매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신중하게 한번 매수 타임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가격대를 평형대를 좀 높여서 지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평형대가 좀 큰 가격 이런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률이 좀 더 많거든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고 오히려 좀 내려앉는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좀 매수 타임을 좀 보는 게 좀 팔고 빨리 좀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갈아타기 타이밍이다라고. 그렇죠. 높여가는 사람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네. 오히려 내려앉는 분들은 지금이 아마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정수 대표님,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갈아타려고 하는 1주택자 또는 네. 실수요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1주택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꼭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집을 파는 게 중요합니다.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사고 나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게 되면 굉장히 애물단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집을 팔고 그다음에 매입 지역은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떤 매도가 좀 마땅치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매입이 마땅치 않을 경우는 전세를 살고 있다가 네. 원하는 주택이 왔을 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여유를 잘 생각해 봅니다. 주택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자금을 잘 살펴서 대출에 부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 집 살 시점이 아까 서영훈 대표 말씀드렸는데 바닥 칠 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제 생각엔 바닥 칠 때는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어떤 완화책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든가 또는 양도세 특례가 나온다든가 또는 규제를 해제한다 할 때 그 시점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하락 경기가 2, 3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이 정부의 완화책은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반기 아까 그 원희룡 장관이 8월 달 얘기가 8월 10일 얘기도 있고 또 하반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계속되면은 하반기쯤에는 어떤 완화책이 일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수요자에게 아주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 자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데 전월세 관련된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전세나 월세 시장의 가격은 매매 가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원론적인 얘기로서 임대를 들어갔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 매매 가격이 종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원론적인 얘기로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주거는 물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시민과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인데요.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 복지를 위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리야, 볼륨 높여줘.